자, 수업은 2018년 판례부터 해갖고 2017, 16년까지 다룰 거예요. 작년까지는 당해연도 판례밖에 안 했어요. 근데 올해 보니까 한 3년치 정도는 다뤄달라는 요구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3년치를 했어요. 근데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2017년도 12월에 나온 판례가 하나 빠졌네요. 네, 그거는 이제 그 기본 자료에 다 녹아 있으니까 중요한 판례라 상관없어요. 자, 2018년 판례 1번부터 한번 보시죠. 이건 뭐냐면 이거는 2017년도에 1월 달에도 한번 나왔던 판례예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야. 자, 사실관계는 이래요. A 회사가 있었는데 지금 자금난에 빠져 있었어요. 우리 사주 조합이 있었죠. 회사 직원들이 회사 주식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그 공리를 한 거지. 얘네들도 회사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회사 자금 사정이 안 좋으니까 얘네들도 피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서로 이제 논의를 한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회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기로 했어. 우선 갑이라는 사람이 우리 사주 조합으로부터 주식을 인수를 해요. 근데 액면가로 인수를 해. 액면가로. 한 주당 액면가로. 그리고 액면가로 인수해서 주식 매수 대금을 회사한테 줘요. 그럼 회사가 자금난이 좀 해소가 되겠죠? 그리고 이게 더해서 회사한테 돈을 대여해 줘요. 자, 그러면은 갑은 주식을 취득했으니까 주주가 됐죠.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돈을 대여해 줬으니까 채권자가 됐어요. 자, 이러한 방법으로 회사 자금난 해소에 갑이 도움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돈 대여해주고 주식 사고 이와 같은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얘가 이렇게 회사 자금을 조달해주는 거에 대한 보상으로 회사에 임원을 한 명 추천할 수 있는 임원 추천권, 이거를 부여받았어요. 그런데 임원 추천권을 부여받은 이후에 얘가 임원 추천권을 포기하기로 하고 회사로부터 월 얼마씩 받기로 했어요. 월 얼마씩 돈을 받기로 약정을 했어요. 요 돈이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회사가 나중에 마음이 변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요 돈 안 주겠다. 월 얼마로 이제 계속 주기로 했던 거 그거 안 주겠다. 그리고 이미 줬던 거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어떤 요구를 했냐, 어떤 근거로 얘기를 했냐면, 이건 이제 작년 1월 달에 나온 판례예요. 지금 여기엔 없어. 2017년 1월 부분에 있어요. 그 부분에 가서 보면 돼요. 2017년 판례 맨 끝에인가 있을 거예요. 어떤 걸로 했냐면, 회사는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서 주주에게 이익을 공유할 수 없죠. 이익을 공유한 경우에는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서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공유한 경우에는 그걸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걸 들고 나온 거야. 임원 추천권, 이거는 주주권이다. 이거 포기하는 대가로 돈을 주기로 했으니까 이거는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서 회사가 주주에게 돈을 준 거다. 그러니 주주갑은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판례는 뭐라 그랬냐?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이 임원 추천권이라는 거는 이와 같은 계약에 의해서 주어진 권리라는 거예요. 주주로서의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약에 따라 주어진 권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서 이익을 공유한 걸로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이거 이제 2017년도에 나온 판례예요. 두 번째로 뭘 갖고 이제 들이댔냐 하면, 얘 이제 주주가 됐지 않았냐. 주주가 됐는데 이와 같은 약정에 따라서 주주가 됐죠. 그런데 다른 주주한테는 월 얼마씩 돈을 안 주는데 이 주주한테만, 갑한테만 월 얼마씩 돈을 주는 거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약정은 무효다. 그러니까 앞으로 돈 안 줄 거고, 그리고 기왕에 줬던 돈 돌려받아야겠다. 회사가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와 같은 계약상의 권리, 이거는 원래 이 계약에서 의해서 받기로 한 거였다. 그러니까 그래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의 지위에서 받았던 거였다. 받을 수 있는 거였다. 그런데
대여해 준 돈 반환받은 이후에는 그때는 채권자의 지위를 상실하죠. 대여해줬던 돈 반환받았으니까. 그 이후에는 주주로서의 지위만 남죠. 주주로서의 지위만 남은 상태에서 월 얼마씩 받는 거. 이거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그래서 이거는 반환해줘야 된다. 그렇게 본 판례예요. 자, 두 번째 거 보실까요? 두 번째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자, 세 번째 거. 이것도 사실관계를 모르면은 이해할 수가 없죠. 자, 보험사가 있었어요. 이거 실제 사안에서는 공제조합이었어요. 건설 공제조합이었는데 이거 그냥 보험사라고 하고 그냥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법리가 똑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채무자가 있고 그리고 채권자가 있죠. 얘를 갑이라고 하고 얘를 을이라고 할게요. 채무자 갑이 보증보험을 가입한 거예요. 보증보험.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법리가 어떻게 돼요? 얘가 을에 대해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보증인 지위에서 얘한테 채무를 대신 변제를 해주죠. 그리고 보험회사는 얘한테 구상권을 행사하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지. 얘가 이제 얘한테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가 되겠죠. 자, 얘가 채권자가 얘가 채무자인데 얘가 얘한테 또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한 경우에는 얘가 요거를 상기할 수도 있고 얘가 요거를 상기할 수도 있죠. 그렇죠? 만약에 얘가 이 채권을 갖고 요 채권과 상계를 하면 채권 채무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얘한테 청구를 못 할 거예요. 그렇겠죠. 이미 채무가 변제가 된 거니까. 당연한 거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상계적상에 왔어요. 갑이 을과 을이 서로 간에 채권을 갖고 있었어. 그런 상태에서 상계적상이 됐어. 그런데 그 이후에 얘가 회생 절차에 들어간 거예요. 회생 절차. 자, 이 판례 그냥 문구만 눈에 익혀두셔도 돼요.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매우 중요한 법리는 우리가 이제 뿌리까지 알아야 되지만 이런 거는 그냥 나와도 그냥 지문에 판례 문구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문구만 그냥 익혀두시면 되는데 지금 그래도 좀 공부하는 거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막 적고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중요한 판례 아니니까. 얘가 이제 회생 절차에 들어갔어요. 회생 절차에 들어갔던 건 무슨 얘기냐면 얘가 채무 초과 상태에 빠졌다는 얘기죠. 얘 재산을 갖고 뭐 얘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또 많이 있겠지. 네? 많이 있을 텐데 이 모든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다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된 거죠.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채권자인 을이 보험회사한테 보증채무 이행을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우선 보증채무는 이행하기 싫잖아.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냈어. 민법에 보면 이런 거 있죠. 보증에서 보면 보증인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을 때 그 채권으로서 상계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죠. 그걸 주장을 한 거야. 그래서 상계해서 나 하고 너한테 보증채무 이행 안 할래.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근데 그럴 수 없는 사정이에요. 왜냐하면 회생 절차에 들어가잖아요.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한테 임의 변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채무자의 재산은 모든 채권자한테 채권액에 비례해서 나눠서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한테 채무를 임의 변제한다는 것은 그 채권자만 우선 변제를 받게 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의 관계에서 형평에 반해.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법이 막아놨어요. 회생법에서. 상계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
이것도 하나의 권리죠. 이것도 하나의 재산권이죠. 이것도 다 같이 나눠 가는데 그 제공이 돼야지, 요거 채권을 갖고 요 채권으로 상계를 해버리는 걸 허용을 해버리면 얘만 우선 변제 받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장 절차에 들어가면 얘가 상계를 할 수도 없어요. 요 채권을 갖고 상계를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얘도 얘의 채권을 갖고 상계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신경질이 난 거야. 신경질이 난. 요 상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이 청구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신경질이 났어. 그래서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그래서 얘가 뭘 주장했냐면, 채권자 얘가 지금 보증보험에서 피보험자죠. 피보험자는 손해방지 의무를 부담하죠. 손해방지 의무 뭔지 기억이 나시죠? 보험법에서 손해방지 의무. 뭐 예를 들어서 화재보험에서 불이 났다. 그러면 피보험자인 건물주가 빨리 불을 꺼야 되잖아. 그걸 손해방지 의무죠. 빨리 불을 안 꺼서 확대된 손해, 그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죠. 자, 손해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 보험금, 손해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확대된 손해만큼 난 보험금 지금 못해. 이 주장을 하고 나온 거예요. 자, 뭘 근거로 해서 그렇게 주장을 했냐? 이렇게 된 거야. 얘가 애초에 상계적 상에 있었을 때 채권자 네가 이 채권을 갖고 요거와 상계했어야 된다. 요거를 상계를 했으면 나한테 청구 못했을 거 아니냐. 그럼 내가 보험금 안 줬을 거 아니냐. 근데 네가 상계를 안 했다. 상계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한테 보험금을 줘야 되고, 너한테 보험금을 준 이후에는 갑한테 구상권을 취득하는데, 구상권 취득해봐야 얘가 지금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어 갖고 얘네들하고 안분배당 받게 되면 나는 구상권 실질적으로 상당 금액 청구하지 못하게 된다. 네가 상계하지 않은 거, 그게 손해방지 의무 위반이다. 그래서 지금 못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이게 손해방지 의무 위반 맞느냐? 아니라는 거야. 이 판례는 아니라는 거예요. 밑에 세 번째 나오죠. 보험자의 구상권과 같이 보험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후에 취득하게 되는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험자에게 부담되는 손해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자, 주식매수 선택권 관련된 판례예요. 밑 줄친 부분만 보세요. 자, 우리 주식매수 선택권 공부할 때 이런 거 배웠죠.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주식매수 선택권 부여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특정한 자에게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 자에게 주식매수 선택권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회사하고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을 자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주식매수 선택권이 부여가 되죠. 우리가 주식매수 선택권 부여일이라고 할 때는 요 날을 말해요, 보통은. 그런데 우리 주식매수 선택권 공부할 때 이런 거 배운 적 있어요.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하려면 주식매수 선택권 부여일, 즉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회사에 재직을 해야 된다. 2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을 하면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할 수 없다. 이런 거 배웠죠. 이런 거 배웠죠. 자, 그러면 언제까지? 2년 지나서야 행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느냐? 종기는 없어요. 법 규정에. 2년이 지나서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시기, 시작하는 시점, 시기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종기에 관한 규정은 없다고요. 이 종기는 정관으로 정하든 주주총회 결의, 특별 결의로 정하든 계약으로 정하든 자치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거야. 자치적으로 정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회사는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 기간을 이렇게 정했어요. 주식매수 선택권은 주식매수 선택권 부여일, 즉 주주총회 특별 결의일로부터 2년의 경과기간, 이걸 지난 다음에 요 날로부터 5년 이렇게 행사할 수 있다. 행사기간이죠. 이렇게 행사할 수 있다. 정관에 이렇게 정했어요. 자, 그리고 정관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관계가. 갑과 을이라는 자에게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하자. 그리고 주주총회 결의를 했어요. 결의를 2018년 3월 19일 날 했어. 그렇게 하면서 경과기간과 행사기간을 정관에 맞춰서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경과기간,
2018년 3월 19일로부터 2년, 즉 2020년 3월 18일까지로 경과기간을 이렇게 정하고, 그 다음에 행사기간을 정관에 맞춰갖고, 여기 지금 2년이죠? 2년 경과기간이에요. 경과기간이 만료한 날 2020년 3월 19일로부터 2025년 3월 18일까지 이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5년 동안 주초에 결의해서 이렇게 정했어. 정관에 맞춰서 정한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이렇게 결의를 하고 회사와 갑을 사이에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에는 어떻게 정했느냐? 이렇게 정했어요. 경과기간 저렇게 똑같이 정했어. 정과기간 저거랑 똑같이 정했어. 행사기간 저거랑 똑같이 이렇게 정했어요. 그런데 단서를 뒀어. 단서를. 단서에다가 뭐라고 뒀냐면, 갑을이 경과기간, 경과 이후에 특정 시점에 퇴직을 하면 퇴직일로부터 3개월 내에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해야 된다. 계약에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근데 갑을이 경과기간 지나서 퇴직을 했어요. 그런데 퇴직일로부터 3개월 내에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고 요 시기쯤에 결의에서 정한 행사 기간 내이긴 한데 계약에서 정한 요 3개월은 지나서 요 시기에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를 한 거예요.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가 행사 기간 내에 행사로서 적법하냐, 이게 문제가 된 거야. 자, 이거 결의에만 따르면 적법하죠. 근데 계약에 따르면 행사 기간을 도과했죠. 어떻게 되느냐? 행사 기간 도과했다고 봤어요, 판례는. 계약이,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이 결의 내용하고 다를 때 그 계약이 효력이 있느냐, 이게 다퉈진 건데, 계약이 좀 달라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계약의 내용이 결의 내용이랑 좀 달라도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이건 행사기간 경과로서 위법하다, 이렇게 본 판례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판례. 이건 뭐 별거 아니에요. 우리 어음법에서든 회사법에서든 주권의 선의취득은 어음의 선의취득이든 선의취득 요건 어떻게 되느냐? 주권이 유효할 것, 이거 주권만 보자고요. 주권이 유효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하거나 아니면은 양도행위에 하자가 있거나, 그렇게 보죠. 세 번째, 양도행위에 의해서 취득했을 것. 네 번째, 상대방이 선의 무증가실 것. 요 요건 이렇게 나오죠.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지금 무권리자이거나 양도행위에 하자가 있을 것,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지만, 요거는 학설의 대립이 있죠. 학설이 제한설과 무제한설이 있어요. 제한설과 무제한설. 제한설 같은 경우는 이철성 교수님 학설이고, 요게 이제 통설이죠. 제한설의 경우에는 주권의 선의취득의 경우에도, 어음의 선의취득도 마찬가지고요. 민법에서와 같이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할 때만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양도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제한설은 양도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판례는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 우리가 판례를 공부할 때 교과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판례가 그거예요. 무권 대리에 의해서 양도행위가 무권 대리였다 하더라도 그래도 선의취득은 인정이 된다 하면서 이거를 무제한설을 취하고 있는 판례다, 이렇게 소개를 했죠. 그런데 이 판례를 무제한설을 취한 판례라고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아니라는 학설도 있어요. 판례가 무권 대리의 경우에 선의취득을 인정을 했지만 그 이외에 다른 하자가 있을 때도 선의취득을 인정했는지 여부는 불명확하다, 이러한 설명도 있다고요. 교수님들 사이에서는. 이 판례 보면 뭐라고 나와요? 무권리자 또는 무능력자라거나 대리권이 흠결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알고 취득한 것을 말하고, 대리권 흠결뿐만 아니라 무능력자의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는 걸 밝히고 있죠.
자, 6번은 그냥 패스할게요. 그냥 올해 판례라서 넣어봤는데 별건 없어요. 대략 한번 보세요. 자, 그다음 7번 이건 뭐냐면 우리 상행위와 관련해서 발생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냐 10년이냐 이거 공부한 적 있죠. 5년이라는 판례도 있고 10년이라는 판례도 있죠. 근데 그 구별 기준은 뭐였죠? 신속하게 종결할 필요가 있느냐 그걸 기준으로 했었죠. 근데 그와 관련해서 하나 판례가 나온 거예요. 자, 피자헛이에요. 피자헛. 피자헛이 가맹점주들하고 가맹계약 체결을 할 때 무슨 비용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비용들을 다들 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돈을 낼 돈이 아니었던 거야. 그 계약 해석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이 돈은 잘못된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자헛이 이걸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거 상사시효 5년이냐 10년이냐. 자, 가맹계약 피자헛도 상인이고 가맹점주들도 상인이니까 이 가맹계약 상행이에요. 그리고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상행위에 해당하는 가맹계약이 무효가 됨으로써 발생한 거니까 이거는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될 여지가 있죠. 그래서 5년이냐 10년이냐 이거는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느냐 여부를 갖고 판단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근데 판례가 이 경우는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얘가 이제 같은 형식의 그 계약서를 갖고 여러 가맹점주들하고 체결을 하고 뭐 그랬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소멸시효는 5년이다. 이렇게 본 판례죠. 자, 그 다음에 8번 판례 보시면은 요거는 요번 3회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거예요. 영업양도가 무효가 됐어요. 영업양도를 했는데 우리 회사 주주총회 결의를 받지 않아서 무효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주주총회 결의를 받지 않아서 하자가 있었던 우리가 영업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면 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하는 거 아니냐. 다뤄지는 건데 뭐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죠. 이건 뭐 얼마 전에 보셨으니까 가볍게 넘어갈게요. 9번 이것도 3회 문제에 나왔죠. 3회 문제는 올해 판례가 좀 많이 나왔어요. 회사의 대표 기관이 회사의 영업 자금을 차용하는데 회사를 대표해서 다시 말해서 회사의 명의로서 차용을 한 게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차용을 했을 때 이거 차용 행위가 상해가 되느냐? 회사의 영업 자금을 차용하는 행위니까 보조적 상해가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다퉈진 거죠. 그런데 판례는 아니라 그랬어요. 보조적 상해가 되려면 차용 행위를 하는 자가 상인인 경우에 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대표이사가 개인이 차용을 했으니까 개인이 차용을 했는데 회사의 대표 기관은 상인이 아니죠. 회사가 상인인 거지 대표 기관은 상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인이 아닌 자가 한 거니까 이건 상해가 아니다. 이렇게 본 판례예요. 자, 이 판례는 자주 나와요. 자, 그 다음에 10번 판례 이건 뭐냐면 자, 민법 시간에 이런 거 배우셨죠?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회사 임원이 보증을 서주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 보증은 얘가 회사의 임원 지위에 있기 때문에 서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보증 서준 이후에 임원 지위를 상실을 하면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죠. 그런 거 민법 시간에 배우셨죠? 자, 이게 보증보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취지의 판례예요. 자, 보험회사가 있고 채무자가 있고 채권자가 있어요. 보증보험이에요, 이것도.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얘가 채무불이행하면 보험회사가 보증인 지위에서 채권자한테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고 얘한테 구상권을 행사를 하죠. 자, 그런데 요 구상권을 행사할 때 대비해서 요 회사 임원이 회사의 보증보험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한 거예요. 보증을 한 거야. 그런데 얘가 아직 채무를 불이행을 하기 전에, 즉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얘가 임원 지위를 상실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보증계약을 해지한 거야. 해지한 거야. 이때 해지하는 거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거와 마찬가지 법리에 따라서 보증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후에 얘가 채무 불이행 해갖고 얘가 보증금 지급하고 구상금 청구할 때 그때 얘한테
보증채무 이행 구할 수 없다는 거죠. 보증계약 해지가 유효하니까요. 이런 취지의 판례예요. 그 다음에 11번. 자, 이거는 9월 달에 했던 우리 진도별 모의고사에서 한번 했던 거죠. 자, A 회사 대표이사가 공석이 됐어요. 그래서 변호사 한 명을 일시 대표이사로 뽑았어요. 일시 대표이사 이거 뭔지 아시죠? 일시 대표이사로 뽑아놨어요. 이런 상황에서 A 회사의 소수 주주들이 회사에 대해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를 했어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소수 주주는 회사에 대해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회사가 총회 소집을 해주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직접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가 있죠. 그 권리를 행사한 거야. 그래서 이사회한테 소집을 요구를 했는데 소집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법원의 허가를 받았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다가 주주총회를 소집을 했어요. 주주총회를 소집을 해서 을을 이사로 선임을 한 거예요. 을을 이사로 선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A 회사가 을을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한 거예요. 무슨 소를 제기했냐 하면 이사 선임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를 한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게 아니에요.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서 제기하는 상법상의 특수한 소송이고, 지금은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해서 이사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이사의 지위에 있지 않다라는 거 확인을 구하는 거죠. 소를 제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두 가지가 다퉈진 거예요. 첫 번째로 얘네 측에서, 을 측에서 다툰 거죠. 소를 제기하면서 이 변호사인 일시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해서 소송을 진행을 했어요. 요걸 문제 삼은 거야. 자, 회사와 이사 사이의 소송에서는 회사를 감사가 대표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일시 대표이사가 대표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얘 대표권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다퉈진 거예요. 근데 판례는 일시 대표이사가 소송 수행하는 거 아무 문제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도록 한 이유는 회사 대표이사랑 소송 상대방인 이사랑 친하다는 거야. 그래서 대표이사가 소송을 수행하면 상대방인 이사를 위해서 회사의 이익을 해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와의 이해 상충을 피하기 위해서 비교적 공정한 지위에 있는 감사로 하여금 회사를 대표하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인 일시 대표이사하고 이사하고 친분이 전혀 없죠. 그래서 얘가 소송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회사의 이익을 해야 할 염려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 대표이사가 소송 수행하는 거 문제 없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뭘까 다퉈졌냐 하면 소수 주주들이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받은 다음에 상당히 오랜 기간이 흐른 다음에 주주총회를 소집을 해서 이사 선임 결의를 했어요. 그거를 얘네들이 이제 문제를 삼은 거죠. 법원의 허가를 받은 다음에 상당한 기간 내에 소집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했다. 그 문제 있다. 이걸 문제 삼은 거예요. 판례는 그거 맞다 그랬어요. 회사 말 맞다 그랬어요. 허가를 받았으면 상당한 기간 내에 소집을 해야 된다. 그 기간이 지나면 소집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너무 오래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안 좋다는 거죠. 주주총회 소집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하는 거고 소수 주주가 소집하는 건 예외적인 현상이잖아. 그런데 허가 한번 받고 너무 오랫동안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상실시키지 않고 나눈다는 거는 예외적인 현상이, 소수 주주가 소집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현상을 너무 오래 방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자, 요거 뭐냐면, 자, A 회사가 있는데 갑이라는 주주가 회계장부 열람 등사를 요구를 했어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회계장부 열람 등사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그래서 회계장부 열람 등사를 청구를 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A 회사가 B 회사한테 공장 부지하고 영업용 재산 등을 양도를 한 거예요. 이 양도를 하면서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받았어요. 이게 영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뭐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불과한 건지 뭐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받아서 했어요. 회사 존속의 기초가 된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에 그러면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영업 자체를 양도한 건지 뭐 존속의 기초가 된 하는 건지 뭐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공장 부지나 공장 양도하면서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받아서 했어요. 근데 갑은 이 영업 양도에 반대를 한 거야. 반대를 하고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수했어요.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어요. 아직 주식 매매 대금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A 회사 이사들한테 뭐가 불만이 있었는지 이사를 상대로 해서 대표 소송도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회사를 상대로 기타 여러 가지 소송을 제기했어. 회사 입장에서는 아주 마음에 안 드는 주주겠죠. 한 거야. 그리고 또 얘가 회사에 대해서 채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업 양도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한 거야. 채권자 취소권. 회사는 이러한 사정들을 근거로 해서 회계장부 열람 등사를 불허했어요. 자, 주주가 회계장부 열람 등사권을 행사할 때 회사 입장에서는 청구가 부당함을 입증을 하면 열람 등사를 거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사유를 들으면서 청구가 부당하다 라고 하면서 열람 등사를 거부했어요. 자, 이와 같은 사정이 열람 등사를 거부할 만한 사정에 해당하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판례는 요거 세 개는 열람 등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요거는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맞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봤어요. 자,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다는 것만으로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매 가격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적정한 매매 가격을 적정하게 결정하기 위해서는 주주가 회사에 대해서 일정한 정보를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회계장부 열람 등사를 오히려 더 해야 된다. 대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 경우에도 이사에게 어떤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회사에 얼마나 손해를 발생했는지, 기타 등등 소송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회사한테 얻으려면 회계장부 열람 등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요런 이유로, 그리고 기타 소송을 했다는 이유, 요런 걸 이유로 해서 열람 등사를 거부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다만 채권자 취소권 이거는 주주의 지위에서 하는 소송이 아니라 채권자의 지위에서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사행위 취소 소송에서 뭔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열람 등사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2018년 판례는 다 봤죠. 2017년 판례 보실까요? 2017년 판례 12월 판례부터 봐야 돼요. 12월 판례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뭐가 있어요? 주주 확정에 관한 문제.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했을 때 주주 확정에 관한 문제 나오는데 여기 이따가 이제 여기 요약 자료에 다 묻어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고요. 그거 제가 실수로 빼먹었는데 뭐 상관없어요. 자, 1번 판례부터 보시죠. 이건 별건 아니에요. 자, 우리 회사에 대해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죠. 근데 그게 비밀성의 정도에 따라서 요게 행사 요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르죠. 비밀성이 가장 약한 게 있고 강한 것들이 이렇게 있죠. 비밀성이 가장 약한 거 뭐예요? 주주 명부, 주주총회 의사록 이런 거에 대한 열람 등사 청구 할 수가 있죠. 비밀성이 조금 강해지는 거 이사회 의사록 열람 등사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비밀성이 가장 강한 거 회계장부 서류 회계장부 서류에 대해서도 열람 등사를 할 수가 있어요. 요건이 좀씩 더 까다로워지죠. 이쪽으로 갈수록. 자, 요거는 주주명부, 주주총회 의사록 이런 것들은 회사가 본점이나 지점에 비치해줘야 될 의무가 있죠. 그리고 열람 등사 청구는 주주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할 수 있어요. 영업시간 내에는 비용 지불하고 열람 등사를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채권자도 할 수 있다는 거. 주주가 할 때는 단독 주주권이에요. 한 주만 갖고 있어도 할 수 있어요. 이사의 의사록 경우
회사가 이거를 본점이나 지점에 비치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채권자는 행사할 수 없고 주주만 행사할 수가 있어요. 단독 주주권이에요. 하지만 주주가 열람 등사 청구권을 행사할 때 회사는 열람 등사 청구가 부당한 경우에는 이걸 입증을 해서 거부할 수가 있죠. 근데 이때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열람 등사를 할 수가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소수 주주권이에요.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만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비치 의무 같은 거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러니까 청구가 부당한 경우에는 회사는 거부할 수가 있죠.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거 없어요. 둘 다 부당한 경우에는, 청구가 부당한 경우에는 회사가 거부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죠.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조문은 없어, 법 규정에. 이 판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고, 그러니까 주주 명부 등의 열람 등사 청구도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회사가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정도 봐두세요.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 판례, 이거는 3회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거예요. 자, 회계상부 열람 등사를 청구할 때는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해야 된다 그랬는데 어느 기간 동안 보유를 해야 되느냐. 열람 등사를 청구하는데 어느 정도의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전체 기간 동안 100분의 3 보유 요건을 계속 충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소송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면 소송을 수행하는 전 기간 동안 100분의 3 보유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 소송하고는 좀 다르죠. 대표 소송은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데 100분의 1 이상 보유 요건은 소재기 시에만 충족하면 되죠. 소재기 후에는 100분의 1 미만으로 떨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만 아니면 돼요. 이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 보시면 이건 뭐 그냥 보시죠.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 자, 우리 이사의 의무 중에 충실 의무 관련된 게 3개 있죠. 경업피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회사기획 유용 금지 의무. 자, 이거 뭐 충실 의무 관련된 거라고 얘기하니까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소홍일 교수님 책에는 이거는 충실 의무와 관련해서 설명을 하세요. 저는 그냥 수업 시간에 이걸 3개를 그냥 배신 때리기 3종 세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뭐 충실 의무인지 뭔지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요 3가지 의무가 있죠. 경업, 자기거래, 회사기획 유용행위. 이거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사의 승인을 받으면 할 수가 있죠. 이건 뭐 다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거래의 경우에는 이사의 승인을 받기 전에 미리 자기거래를 하려고 한 이사가 이사회에다가 이 거래의 내용, 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알려줘야 되죠. 그런 게 법 조문에 있잖아. 398조에 있어요. 경업은 어떨까요? 이사가 경업이나 겸직을 하려고 할 때 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사의 승인을 받기 전에 이사회에다가 이 경업 거래와 관련해서 내가 갖는 이해관계가 뭔지, 그리고 아니면은 경업 거래에 해당하는 그 거래의 중요한 내용이 뭔지 이거를 이사회에다 알려야 된다라는 규정 법에는 없죠. 397조 보세요. 그런 거 없어요. 398조하고 다르게 법에는 없어요. 그런데 판례는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1번 맨 밑에 보시면 따라서 그 거래와 관련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에 앞서 이사회에 그 거래에 관한 자기 이해관계 및 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을 게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게 판례를 통해서 인정이 돼요. 조문에는 없지만. 그다음에 5번째 판례, 이건 뭐냐면 자, 우리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 활발하게 활동을 하죠. 그리고 해산을 하면 청산 절차에 돌입하죠. 그리고 청산 절차가 사실상 종료했을 때 회사는 법인격을 상실하죠. 자, 이거 우리 언제 배웠어요? 우리 상법 총칙 앞부분에 이거 나오죠.
상인자격의 취득 시기, 상인자격의 소멸 시기 하면서 뭐 회사의 경우에는 요때 청산 절차를 사실상 종결했을 때 상인자격을 상실한다. 이런 거 배우죠. 물론 해산한다고 해서 다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합병 같은 경우에는 청산 안 하죠. 합병은 해산 사유지만 청산 안 하죠.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니까요. 자, 요 해산 사유 중에 정관에서 정한 회사의 존립 기간이 만료라는 게 있어요. 정관에다가 우리 회사는 회사 설립일로부터 50일 동안 존립한다. 이렇게 하면은 50일이 아니라 50년. 설립 등기를 한 다음에 50년 지나면 이제 해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청산 절차 들어가야 돼. 자, 그런데 우리가 공부는 잘 안 하지만 회사의 계속이라는 게 있어요. 회사의 계속. 이렇게 존립 기간의 만료 등 사유가 발생을 해서 회사가 청산 절차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얼핏 봐요. 정관에서 정한 존립 기간이 만료했다고 해서 반드시 해산을 꼭 해야 되나? 반드시 회사를 없애야 되나요?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건 뭐 회사 장사 잘하면 계속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관에 정한 존립 기간이 만료해서 청산 절차에 들어간 이후에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사 계속하기로 결정을 하면 청산 그만두고 회사를 계속할 수가 있어요. 회사를 계속한다는 것은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가서 영업활동을 재개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원의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만 찬성을 해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정관 변경을 위해서는 지금 합자회사죠? 합자회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식회사 주로 하는데 지금 합자회사 얘기해요. 합자회사에서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자, 방금 해산 이후에 회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일부 사원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 그랬죠? 요거랑 좀 충돌이 돼요. 회사를 계속하려면 정관이 정하고 있는 존립기간 요거를 삭제하거나 변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관 변경하려면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응? 그러면 이 상태에서 회사를 계속하려면 일부 사원의 동의만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이 회사를 계속하려면 정관을 변경해야 되고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니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회사에 계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판례는 일부 사원의 동의만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일부 사원의 동의만 있으면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정관 변경을 위해서 따로 총사원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건 아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냥 최신 판례니까 보는 거예요. 이 판례 개별적으로 하나하나들이 뭐 그렇게 상법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법리를 선언하고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작년 전원합의체 판결이나 이런 거 12월에 나온 판결 그 정도 외에는 6번 이런 건 중요하죠. 6번은 이 사령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상법에서 유질계약을 허용하고 있죠. 유질계약을 허용을 하고 있는데 채무자 측 채무자나 질권 설정자 얘네들이 반드시 상인이어야 되느냐. 판례는 상인일 필요가 없다 그랬죠. 저건 사실관계를 보면 이래요. 이거 사실관계 거의 9월달에 했던 진도별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거랑 똑같아. A 회사가 있는데 A 회사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갑이 있었어요.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 은행이 갑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다른 X은행이 갖고 있었는데 Y은행으로 이 채권을 양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양도하면서 얘가 요구를 해서 갑한테 요구를 해서 갑이 보유하고 있던 A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유질계약을 체결했어요. 이 유질계약 유효하냐? 이게 문제가 된 사안이에요. 회사고 은행이고 은행이죠. 피담보 채권 발생은 쌍방적 상행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피담보 채권의 발생은 쌍방적 상행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질권을 설정을 해주는데 채권자는 상인이었는데 채무자인 갑은 상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질권 설정자인 갑, 얘는 채무자는 아니죠. 채무자는 A 회사지. 질권 설정자인 갑은 상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상인이 아닌 자가 상인에게 질권을 설정해 줄 때도 유질계약이 허용이 되느냐.
허용이 된다고 한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연세대학교 김홍기 교수님 평석을 보면 요거는 좀 한정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 이 판례를 있는 그대로 적용하면 이거 좀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아줌마가 있는데 아주 가난한 아줌마예요. 을이라는 악덕 사채업자가 있는데 얘한테 돈을 빌려. 얘는 상인이고 얘는 상인이 아니죠. 그러면서 돈을 빌리면서 질권을 설정해주면서 유질계약을 체결을 했다. 이 판례를 그대로 여기다 적용을 하면 채권자가 상인이고 채무자이자 질권전정자가 상인이 아닌 경우, 이 경우에도 유질계약이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 지금 갑 보호해줘야 될 필요가 크잖아요. 이런 경우까지도 이런 경우는 1인 주주라고 하면 얘는 돈 많은 사람이고 법이 나서서 얘를 보호해줄 필요까지는 없죠. 구체적으로 이 사안은 그런데 어쨌든 이 사안에서 설치한 법리를 그대로 다른 사건에도 다 적용을 하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판례를 좀 한정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뭐 이렇게 평석을 하고는 계시죠. 어쨌든 판례는 이래요. 그 다음에 7번 이 판례도 3회 모의고사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9월 달에 진도별 모의고사에서 제가 냈고요.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8번 판례 이것도 별거 아니에요. 자, 회사 분할을 할 때 단순 분할이든 분할 합병이든 신설회사나 승계회사가 분할 전 분할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죠. 근데 그 연대 책임을 질 때 신설회사나 신설회사나 승계회사는 분할 회사가 지든 채무를 동일한 채무를 부담을 하게 돼요. 동일한 채무를 부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 회사가 부담하던 채무가 소멸시효가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를 했다. 그런 상태에서 분할이 이루어져서 신설회사나 승계회사가 연대 책임을 지게 될 때는 소멸시효 기간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의 채무를 부담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분할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동일한 채무를 진다. 별거 아니죠. 자, 9번 판례도 뭐 딱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자, 이런 거예요. 주식회사에서 이사의 보수,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죠. 유한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정관으로 정하거나 그 사원총회 결의로 정해요. 그 다음에 이사하고 임용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보수에 관해서도 약정을 하죠. 정관이나 결의에서 정한 거를 계약에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렇게 합의가 되면 보수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에 유한회사가 그 이사가 되게 미웠는지 사원청의 결의에 의해서 보수를 삭감을 했어요. 그러한 결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판례는 무효라고 봤어요. 당연하겠죠. 계약에서 정한 보수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있도록 하면 그게 무슨 계약이야.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 결의 무효라 그랬어요. 근데 그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그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해서 결의 무효 확인해서를 제기를 했어요. 근데 판례가 그 확인에 이익이 없다 그러면서 각하를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의 아무 효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 결의 아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무효 확인에서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유효적절한 수단이 뭐가 있겠어요? 이행해소를 제기하면 되지. 이행해소.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해서 계약에서 정한 금액의 보수를 청구를 이행해소를 제기하면 되죠. 그게 근원적인 분쟁 해결 수단이라는 거죠. 결의 무효 확인해서 이걸 제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 전원합의체 판결. 이건 뭐 그거죠. 이사 감사의 경우 선임 결의가 있고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면 이사 감사의 지위를 바로 취득하느냐, 아니면 회사 대표이사의 청약에 의해서 임용 계약이 체결돼야만 이사 감사 지위를 취득하느냐, 이게 문제가 된 건데, 과거 판례는 대표이사의 청약에 의한 임용 계약이 체결이 돼야만 지위를 취득한다 그랬죠. 근데 이 판례로 변경이 된 거죠. 이것도 전원합의체 판결이에요. 선임 결의와 수락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이사 감사의 지위 취득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전환합의체 판결 매우 중요한 판결이죠. 이거 뭐 따로 안 할게요. 너무 잘 아시는 거니까. 그 다음에 13번은 이거 2018년 판례 중에서 처음 했던 거 그거 연장선상에 있는 판례지고요. 그 다음에 14번은 자 이런 거예요. 우리 주주처의 보통 결의 요건이 이렇게 되죠.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발행주주 총수의 4분의 1 이상 이렇게 되죠. 의사 정족수가 없어요. 의사 정족수라는 거는 일정한 수 이상의 주주가 출석해야 되는 요건. 이런 게 의사 정족수죠. 과반수 출석 이런 거. 그런데 우리 주주총회 결의는 의사 정족수가 없다고. 몇 명이 출석했든 출석한 주주 중에서 과반수가 찬성을 하고 그리고 찬성한 주주의 의결권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면 결의 요건이 충족이 된다. 이렇게 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결의 요건은 정관으로 다르게 정할 수가 있어요. 정관에다 의사정족수 규정을 두면 유효해. 그래서 정관에다가 우리 회사는 보통 결의를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하겠다 이렇게 정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이사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라는 거 있죠. 집중투표제라는 거는 집중투표제로 이사를 선임할 때 해당 이사가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찬성 그리고 발행주의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에 의해서 선임이 되나요? 그렇지 않지. 집중투표제에 의하면 한 번의 투표에 의해서 여러 명의 이사가 선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이사들은 출석한 주주 의결권 수의 과반수의 찬성, 발행주의 총수의 4분의 1 찬성 이 정도의 수의 찬성표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그래도 얘네들은 이사가 될 수가 있죠. 집중투표제는 그러니까 보통 결의와 관련해서 좀 예외적인 거죠. 물론 4분의 1 이상은 얻어야 된다 뭐 이런 제한적인 해석도 있어요. 뭐 교과서상으로는.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그런데 이 판례에서 말하려는 건 그게 아니라 정관에다 의사정족수 규정을 둔 회사에서 집중투표제를 채택을 해서 집중투표제로 이사 선임을 할 때 의사정족수 충족을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판례가 의사정족수 요건 충족해야 된다 이렇게 본 거죠. 자, 2018, 2017 판례 보니 어때요? 뭐 법리적으로 매우 중요해 보이는 건 별로 없죠. 그냥 최신 판례니까 보는 거예요. 2016, 이거 첫 번째 판례는 이건 중요하죠. 자, 상호를 성공하는 영업 양수인의 책임, 우리 알고 있죠? 자, 영업 양도가 있을 때 양수인은 양도인의 채무에 대해서 그렇게 책임을 져요. 근데 영업에 임대차가 있을 때 임차인도 임대인의 채무에 대해서 상호를 적용하는 영업 양수인과 같은 책임을 지느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상호를 적용하는 영업 양수인의 책임을 인정한 이유는 영업 양도가 이루어지면 양도인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책임 재산을 상실하는 결과가 돼버려요. 그래서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 상호를 적용하는 경우, 채무인수를 광고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양수인도 책임을 지도록 한 거예요. 근데 임대차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영업에 대한 소유권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래서 임대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만에 의해서 책임 재산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굳이 상호를 적용하는 영업 양수인의 책임 같은 걸 유추 적용하면서까지 임대인의 채권자를 보호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판례. 이건 뭐 우리 수업 시간에 매우 자주 다뤘던 거죠.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특별이해관계인 보유 주식이랑 감사선임수 3% 초과 주식, 요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뿐만 아니라 발행주식 총수에서도 다 빼고 계산한다는 거, 그거 나오는 거예요. 요 판례는 이제 감사선임수 3% 초과 주식만 나왔는데, 자, 3번. 뭐 이건 뭐 별거 아니에요. 조합원이 이렇게 있는데, 조합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다 상인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건설업체예요. 근데 혼자서 건설 공사를 하나 수주를 한 게 아니라 공동 수급체를 구성을 해서 공사 계약 하나를 공동으로 수주를 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한 놈이 탈퇴를 한 거예요. 탈퇴를 했어요.
얘네들이 탈퇴를 했으면 조합에서 얘에 대해서 지분을 환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지분을 환급할 채무,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근데 우리 다수당사자의 채무관계에서 민법에서는 분할 채무가 원칙이죠. 그리고 조합관계에서는 조합 채무에 대해서 조합원들은 자기 지분에 비례해서 채무를 부담하죠. 분할 책임을 진다고. 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균등하게 책임을 지죠. 민법에서는 그렇죠. 근데 상법에서는 어때요? 다수당사자의 채무 부담. 다수당사자 중에 1인 또는 전부가, 다수당사자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인인 경우에는 연대 책임을 지죠. 다수당사자가 조합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조합원 중에 1인 또는 전부가 상인인 경우에는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고. 그래서 지분 환급 청구권에 대해서도 얘네들이, 나머지 애들이 연대 채무를 부담을 해요. 그래서 그 중에 1인의 조합원이 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채권으로 상계를 했는데 그 상계 유효하다고 봤어요. 연대 책임을 지니까. 상계 얘기는 여기 안 나오는데 판례 전문을 다 보면 나와요. 자, 그 다음 판례 보면 이거는 뭐냐면 자,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 6개월까지는 안 되지만 6개월이 지나면 유효하게 할 수가 있죠. 주권 이 사안은 뭐였냐면 6개월 지나갖고 주권 발행 전에 주식을 양도를 했어요. 주식을 양도를 했어. 유효하죠? 당사자 간에서도 유효할 뿐만 아니라 회사와의 관계에서도 유효해요. 이거 양도 방법은 어떻게 돼요? 양도에 합의만 하면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양도 합의를 해서 양도의 효력은 발생을 했어요. 회사와의 관계에서도 양도의 효력은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을이 아직 명의개설을 안 했어. 좀 이따가 우리 그 요약 자료 보면서도 하겠지만 이때 명의개설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회사에 대해서 통지 승낙 요건을 갖춰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양수인이 자기가 주식을 양수했음을 입증하는 방법에 의해서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요 사안에서는 아직 안 하고 있었어요. 명의개설을 하지 않았으면 얘가 회사에 대해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가 없죠. 자,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요 이후에 회사가 정관을 변경했어요. 어떻게 변경했냐면 주식 양도 시에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규정을 넣은 거야. 정관에 의한 주식 양도 제한 있죠?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거 있잖아. 그 규정을 넣었단 말이야. 이사회 승인. 자, 이런 상태에서 을은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고 바로 명의개설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사회 승인을 받은 이후에만 명의개설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판례는 이사회 승인 필요 없다. 이사회 승인 필요 없다. 바로 명의개설 청구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봤어요. 원심 판결은 좀 달랐어요. 이 주식 양도를 아직 회사한테 대항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도 얘는 아직 회사한테 자기가 주주임을 주장할 수 없는 상태다. 이사회 승인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대법원 판례는 좀 달랐죠. 자, 5번 이거는 2회 모의고사가 나왔던 건데 뭐 별 내용은 아니에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6번 이건 뭐냐, 이것도 2회가 나왔던 판례인데, 대성 그룹이 있었는데 대성 그룹의 창업주가 죽고 아들들이 이제 회사를 나눠 갖게 된 거죠. 근데 아들들 중에 이제 갑이라는 아들이 있고 을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근데 갑이라는 아들이 회사 하나를 했는데 회사 이름을 대성지주라고 했어요. 대성지주. 그리고 이걸 등기까지 했어요. 우리 상법 23조에서 타인의 상호를 부정한 목적으로 그 상호를 사용하면 안 되죠.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호를 사용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내가 상호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놈이 부정한 목적으로 내 상호랑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 사용하면 그러면 상호 폐지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죠. 상호 폐지 청구권 행사하려면 상대방이 부정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오인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어야 되죠. 근데 등기를 한 경우에는 부정한 목적 같은 거 필요 없고, 부정한 목적은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손해받을 염려는 필요 없죠. 오인 가능성은 있어야 돼요.
얘가 어떤 상호를 쓰는데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사용폐지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등기를 한 경우에도 을이 쓰는 상호가 갑의 상호하고 오인 가능성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을이 얘가 대성지주가 아니라 대성홀딩스. 근데 을이 대성지주라고 했어요. 홀딩스나 지주나 이거 다 지주회사를 지칭하는 명칭이에요. 근데 대성지주를 했다가 뭐 대성 무슨 지주인가 아니면 대성지주 뭔가 뭐 이걸로 바꿨어요. 근데 어쨌든 지주가 들어가. 거의 비슷한 걸로 바꿨어요. 이런 경우에 요 대성지주하고 대성홀딩스 요게 오인 가능성이 있느냐 요걸 갖고 요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오인 가능한지 여부를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가 요게 이제 특히 문제가 됐어요. 근데 기존 판례에 따르면 오인 가능한지 여부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일반인이 봤을 때 오인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일반인이 보면 대성홀딩스나 대성지주는 오인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을 측에서는 어떤 주장을 했냐면 이건 다 지주회사다라는 거야. 지주회사는 이런 거죠. 지주회사가 있고 자회사가 많이 있죠. 우리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주식을 100% 다 갖고 있죠. 일반인과 거래는 자회사만이 한다는 거야. 지주회사는 일반인하고 거래를 안 해요. 지주회사는 자회사하고만 거래를 하지. 주로 자본 거래를 하겠죠. 그러니 이런 경우에는 오인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자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얘네들은 다 창업주 돌아가시고 아들들이 그 계열 회사들 나눠 가진 꼴이었거든. 그러니까 이 자회사들은 대성홀딩스하고 대성지주를 명확하게 다 구분을 할 줄 알아. 어차피 다 계열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회사를 기준으로 하면 오인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 이와 같은 상호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근데 판례는 아니다. 지주회사의 경우에도 일반인을 기준으로 오인 가능성 여부를 판단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하면 2016 판례까지 다 봤죠. 자, 잠시 쉬었다가 요약 자료로 공부할게요. 핵심 정리로.